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아이고, 이런 기사였어요. 네, 여러분 그때 샀던 그 책 다 읽으셨나요? 네, 오늘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리고 AI도 있는 마당에 번역은 대체 왜 어려운 건지,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 2024년 10월 10일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학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 샀던 그 책들 다 읽으셨나요? 혹시 책장 한켠에 고이 꽂혀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그녀가 수상을 했을 때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기쁨도 있었지만 한국어 사용자로서의 기쁨이 더 컸다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노벨문학상 작품을 드디어 우리도 원서로 읽을 수 있다. 네, 하지만 한강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한들 그녀가 없었다면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소설을 번역한 데보라의 공로를 그렇게들 많이 칭송한 것입니다. 소설가가 하는 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일이라면 번역가가 하는 일은 이 유를 바탕으로 또 다른 유를 창조해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소식들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할 때 이 채널의 주인장인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중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됐을까? 번역이 잘 되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안 그래도 이걸로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의 중문판 원고를 또 구해주셨어요. 이걸로 콘텐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로 수진님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정말 꼭 한번 영상에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지금 제작 중입니다. 노벨문학상은 특정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그런데 왜 수많은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로 살펴보려고 하냐? 네, 첫 번째 이유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중문판 자료가 소년이 온다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 작가님 본인도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읽었으면 하는 작품이 바로 소년이 온다, 이 책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소년이 온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집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단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영혼에 천착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느껴졌어요. 매 장마다 각기 다른 화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증언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이라는,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책은 잘 읽힙니다. 이 잘 읽힌다는 뜻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잘 읽히지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작품이었어요. 너무 힘들다, 더 못 읽겠다, 이런 말을 수십 번은 했던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작가님도 힘드셨다고, 작업 기간에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을 쓰면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한 3줄 쓰고 1시간 울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연하게도 다 볼 수는 없고 몇 문장들만 좀 살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6장 꽃핀 쪽으로 왕화 카이드 디팡, 이 챕터를 가장 인상 깊게 읽어서 6장에 나온 문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동호의 어머니가 화자로 등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특이한 점은 광주 사투리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은 현장감과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동호는 5.18 때 생을 마감한 어느 중학생이고요. 한 가정의 3형제 중 막내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의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데요. 특히 저는 이 광주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했을지 참 궁금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중국 사투리로 번역이 되었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펼쳐보았거든요. 그랬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표준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감정이 전달되는 데는 무리가 없더라고요. 네, 점점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총 6개의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 머시매를 따라갔다에
라고 6장은 시작합니다. 我跟在那小子后头. 네, 아마도 동호의 어머니가 동호의 환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를 쫓아가죠. 하지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돌아오는 길엔 바짝바짝 목이 타들어가요. 온몸의 기운도 다 빠졌고요.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고 싶지만 하필 가지고 나온 돈도 한 푼 없고 어디 가서 거지 취급당하는 것도 싫어서 힘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문장이 궁금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벽이 나올 때마다 손으로 지품수로 싸묵싸묵 걸어왔다. 네, 여기서 싸묵싸묵은 조금씩 흔들리며 천천히 나아가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네, 중국어로는 이 문장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所以最后还是硬着头皮扶着墙壁走了回来. 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벽을 짚으며 걸어 돌아왔다. 硬着头皮扶着墙壁. 네, 이렇게 운율도 지금 살린 모습입니다. 네, 硬着头皮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头皮는 체면 이런 뜻이고요. 硬着 하게 되면 딱딱하게 하다, 체면을 딱딱하게 하다, 낯두껍다 이런 뜻이죠.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내지는 할 수 없이 눈 딱 감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대요. 몸이 안 좋거나 하기 싫거나 내지는 뭔가 고난이 닥쳐왔거나 무섭거나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硬着头皮, 뭔가 이를 꽉 깨물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所以最后还是硬着头皮扶着墙壁走了回来. 벽이 나올 때마다 손으로 지품수로 싸묵싸묵 걸어왔다. 네, 하지만 싸묵싸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쌕쌕 숨만 몰아쉼수로 뒤를 밟았는지. 네, 이 문장인데요. 뒤쫓아가면서 이름이라도 불러볼 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쌕쌕 숨을 몰아쉬다.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只能上气不接下气的跟在你后头. 上气不接下气하게 너의 뒤를 밟았다. 여기서 上气不接下气는 직역하면 앞숨이 뒷숨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앞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뒷숨이 시작된 그런 상황, 헉헉거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숨이 가쁜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의 쌕쌕이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었다면 上气不接下气, 이 표현은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형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只能上气不接下气的跟在你后头. 쌕쌕 숨만 몰아쉼수로 뒤를 밟았는지.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인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화자의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 참 간단하지만 번역가 입장에서는 번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네요. 现在我什么都不敢肯定了.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감히 확신하지 못하겠다. 不敢肯定了, 不敢 감히 肯定了,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모르겠다 하면 보통 不知道, 不懂 이런 단어들 쉽게 떠올리실 텐데 이런 표현 다 쓰지 않고 不敢肯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히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인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야. 现在我什么都不敢肯定了. 네 번째 문장입니다. 무신 전생의 꿈 같아야. 네, 동호가 살아있을 적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뱉는데요. 마치 전생의 꿈인 것 같다. 전생 같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까마득한 느낌인데 전생의 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 제가 챗GPT에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就像前世的梦一样. 맞는 말이죠. 전생하면 前生, 前世, 上辈子 이런 단어들. 그럼 전생의 꿈 이렇게 되면 前世的梦, 前生的梦, 上辈子的梦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번역본에선 이 단어들 모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隔世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就像恍如隔世一样. 마치 무슨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는 뜻이죠. 네, 恍如는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문어적인 표현이고요. 隔世는 격세라는 뜻으로 우리 그 격세지감 할 때 그 격세예요. 한 세대를 넘기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변천이 심해서 아주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면 우리 언제 이 말 사용해요?
오래지 않은 동안에 아주 몰라보게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格式 이 단어를 썼어요. 就像恍如隔世一样 부신 전생의 꿈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前世的梦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格式라는 표현이 훨씬 더 원문의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5번째 문장입니다. 목숨이 쇠심줄 같아서 너를 잃고도 밥이 먹어졌지. 꾸역꾸역 가게에다가 장사를 했지. 네, 여기서 쇠심줄은 소힘줄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번역됩니다. 我的命就像牛筋一样韧所以失去你以后我还是照常吃饭日复一日规律的出门去做生意. 네,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냥 쇠심줄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번역문에서는 我的命就像牛筋一样韧 마치 내 목숨이 소의 힘줄처럼 韧 찔겨서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所以失去你以后 그래서 너를 잃은 후에도 我还是照常吃饭 나는 여전히 照常 평소처럼 평소대로 吃饭 밥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문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너를 잃고도 내가 밥이 먹어지더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라. 나도 살겠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중국어에서는 평소처럼 평소대로 照常吃饭 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꾸역꾸역 이 표현이 사실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 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꾸역은 뭐예요? 뭔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표현인데 꾸역꾸역 중국어로는 日复一日规律的 라고 표현했죠. 하루 또 하루 규칙적으로 꾸역꾸역이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꾸역꾸역. 네,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꾸역꾸역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한 70% 정도는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日复一日规律的 꾸역꾸역 出门去做生意 밖으로 나가서 做生意 장사를 했다. 라는 표현이죠. 네, 이렇게 5문장 살펴봤는데요. 6문장 보기로 했잖아요. 네, 남은 한 문장은 바로 소년이 온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중문 버전입니다. 在你死后我没能为你举行葬礼导致我的人生成了一场葬礼 그냥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장葬礼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중국어는 양사가 발달된 언어여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장葬礼라고 하면서 이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마치 하나의 광경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표현이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我没能 내가 할 수 없어서 为你举行葬礼 너를 위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导致 그것이 어떤 상황을 야기시켰냐 我的人生 내 인생이 成了 뭐가 되었어요? 一场葬礼 하나의 장례식이 되었다. 아주 무거운 문장입니다. 在你死后我没能为你举行葬礼导致我的人生成了一场葬礼 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 여러분 잘 살펴보셨나요? 네, 번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번역가들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번역이 어려운 이유를 3가지 정도만 들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번역은 느끼셨겠지만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어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书包里有很多书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책가방에 아주 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 계신가요? 하지만 사실 한국인은 이렇게 말 잘 안 하거든요. 야, 너 책가방에 아주 많은 책이 있구나. 이렇게 잘 말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책가방에 책이 아주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중국어는 좀 명사 중심의 언어고 한국어는 반면 서술어가 발달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차이들도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어 간에 1대1로 대응하는 완벽한 동의어란 없다. A라는 언어가 있고 B라는 언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의어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완벽하게 1대1로 대응하는 동의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소슈르는 그냥 직설적으로 동의어 같은 건 없다라고 그냥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늘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고 번역가는 그 중에서 가장 적확한 표현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A라는 언어를 통해 이해한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냈잖아요. 그 정보를 B라는 언어로 다시 치환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번역가의 표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한 번역이다. 그러면 사실 중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독자들이 보는 결과물은 한국어잖아요. 번역에서는 출발어, 도착어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요. 이 출발어의 실력, 그러니까 중한 번역이라고 했을 때 중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국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모르면 사전 찾아봐도 문제 없고요. 하지만 이 도착어인 한국어 실력은 아주 뛰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추측건데 한강 소설을 번역한 데보라는 모국어, 즉 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작품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려면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의 번역가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 작품을 그들의 모국어로 잘 번역해낼 때 우리의 작품이 더 많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려면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소년이 온다. 중문판 번역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번역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결과를 냈을 때 그제서야 주목합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모두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을 주목할 때 저는 수상하기 전에 한강 작가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녀는 노벨문학상 이전에도 의미 있는 상들을 많이 받았지만요. 그런 영예의 순간들보다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쓰기는 고통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일 그저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갔을 그 시간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책을 다 읽었든 다 읽지 않았든 세상이 문학을 중시하든 중시하지 않든 그녀는 오늘도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 중국어는 원래 아름답다의 저는 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下次再见